나넷이 사랑 복효근. 난 나넷이가 좋다. 나넷이는 쉬워서 좋다. 처음만 읽어도 된다. 처음은 건너뛰고 중간만 읽어도, 한 구절만 읽어도, 끝부분만 읽어도 된다. 똑같이 난해하니까, 느낌도 같으니까. 난 나넷이가 좋다. 나넷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도 나하고 같이 느낄 테니까. 인상적인 한 구절만 언급하면 된다. 더구나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은 많이 배웠겠다 싶다. 그런 시를 언급할 정도면, 더구나 좋다 말할 정도면 고급 독자이겠다 싶다. 난 나넷이가 좋다.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든 독자의 몫이라고 존중해 주니까. 내 느낌, 내 생각 다 옳다잖아. 나도 그 정도 시는 쓰겠다 싶어. 나를 턱없이 자신감 넘치게 하는 시. 나도 시인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시. 개성 있어 보이잖아? 남 눈치 안 보이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적당히 상대를 무시해 보이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시. 단숨에 두보도 미당도 뛰어넘어 보이는 시. 난 나넷이가, 나의 시인이 좋다.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갖지 못할 보석을 걸친 여인처럼. 나는 못 가진 것을, 못하는 것을 갖고 하니까. 나도 나의 시를 써보고 싶다. 그들처럼 주목받고 싶다. 평론가들이, 매우 지적인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나는 부럽다. 그런 것도 못하는 치들을 내려다보며 어깨에 당당히 힘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다. 네, 솔직한 태도에서 나온 참된 풍자시. 그 한 예로 소개한 나넷이 사랑, 복효근 시인의 시입니다. 일반 독자는 어떤 큰 줄기조차도 포착할 수 없는 나넷이가 평론가들의 그 해석에 의해서 주목받고 대단한 시인 것처럼 평가받는 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 좀 알아둬요. 해학, 네, 이렇게 해학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 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 영어로 유머에 해당되죠. 그것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골개미, 익살스러운 어떤 사고가 가미된 그런 미를 가리켜서 골개미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로는 역시 유머입니다. 골개미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살스러움과 풍자가 주는 그런 아름다움. 이게 상고할 개자잖아요. 이게 익살스러울 골자고, 이거 미끄러울 활자도 되죠. 미끄러울 활자도 되고, 익살스러울 골자도 되고, 이건 상고할 개자도 되고, 그러니까 익살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골개미다라고 합니다. 네, 희화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희화화. 어떤 영어로는 트라버스티라고 하는데, 희화화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해요.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라고. 네,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사물을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 희화화는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 그런 것을 희화화라고 해요. 풍자는 왠지 조금 아파요. 이게 또
풍자가 풍자할 풍자에다가 찌를 자자잖아요. 이게 어딘지 모르게 좀 아픈 느낌이 있어요. 영어로는 satire라고 하는데, 문학작품에서 어떤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인간들의 결점, 그런 모순들을 어딘가에 빗대어서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것, 네, 쿡쿡 찌르는 듯 그런 날카로움이 있죠. 풍자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좀 알아둘 거는 해악, 네, 해악하고 해악, 골개미, 그 다음에 희화화, 풍자,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해악은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우습고, 뭔지 우스꽝스러운 것, 유머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영어로는. 골개미는 거기에서 나오는 우스꽝스러움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 네, 그런 걸 골개미라고 하고요. 희화화하고 풍자는 조금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풍자, 왠지 풍자는 왠지 아프게 하는 걸 풍자라고 그러고, 물론 희화화도 아프죠. 그런데 희화화는 과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우스꽝스러움이 과장돼요. 네. 그래서 이제 풍자와 희화화,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칸트랜다. 플라톤이죠. 칸트가 아니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인가 한 작품 있죠. 지금 이름이 자꾸 달라져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풍자와 희화화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거나 풍자의 대상이 되면 정치인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죠. 네, 그 정도로 아파요. 굉장히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풍자와 희화화라고 해요. 네. 그리고 나네시 사랑, 복효근 사랑이려 나네시를 사랑한대요. 복효근 시인의 시입니다. 난 나네시가 좋다.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나는 나네시가 좋다. 나네시는 쉬워서 좋다. 처음만 읽어도 된다. 이거 순 거짓말이죠.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네, 반어법. 나네시는 싫죠. 지금 시인은, 화자는 나네시가 싫은데 좋다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나네시는 쉬워서 좋대요. 어렵죠. 근데 쉬워서 좋다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처음만 읽어도 된다. 다 읽어도 안 되죠. 나네시는 다 읽어도 안 되는데 처음만 읽어도 된대요. 이래서 이렇게 반어적인 어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재미, 독자는 왠지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은 건너뛰고 중간만 읽어도, 한 구절만 읽어도, 끝부분만 읽어도 된다. 다 읽어도 안 되죠. 그런데 된다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어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롱의 의미가 있고, 또 희화화의 어떤 태도가 있죠. 똑같이 난해하니까, 느낌도 같으니까, 어차피 이해 안 되는 거, 느낌도 어차피 똑같죠. 다 이해 안 되니까. 난 나네시가 좋다. 나네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실은 싫어하겠죠. 나네시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느낄 테니까. 이거는 그냥 반어적으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한 구절만 언급하면 된다. 네. 그거 있으면, 한 구절만 언급하면 어떻게 돼요? 더구나 지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니까. 나네시를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왠지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를 쓰는 시인은 많이 배웠겠다 싶다. 사실은 화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나네시를 쓴 사람이 그런 태도로 시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시를 언급할 정도면, 더구나 좋다 말할 정도면 고급 독자이겠다 싶다. 조롱이죠.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조롱. 너 참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나네시가 좋다.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든 독자의 몫이라고 존중해 주니까 조금 재밌죠. 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희화화나 풍자나 그것이 공감할 수 있어야 어떤 재미가 있죠. 만약 공감할 수 없으면 그것은 아집이 흐르게 되죠. 혼자 생각이죠. 작가 혼자 생각. 내 느낌, 내 생각 다 옳다잖아. 어차피 시 서로 모르니까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나넷이라고 해요. 특히 신춘문예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참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당선되고 이런 느낌의 시들이 좀 많아요. 그 정도 시는 쓰겠다 싶어 나를 턱없이 자신감 넘치게 하는 시. 사실은 그런 시 못 쓰죠. 나의 시들이 정말 함부로 써지기만 한 것은 아니죠.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시인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용기를 갖게 하는 시.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무렇게나 써놔도 뭐 수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걸 조롱하는 거고 희롱하는 거죠. 지금 이 나네시에 대해서. 개성이 있어 보이잖아. 남 눈치 안 보이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독자는 생각도 안 하고 시인 마음대로 시인의 의식세계를 그냥 막 써놓는 거예요. 네. 적당히 제가 소설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시가 뭐였느냐라면 The Sound of the Fury인가 하는 한국말로 뭐죠? 분노, The Fury of the Sound인가 봐요. 소리와 The Fury, The Sound and the Fury. The Sound and the Fury네요. 소리와 분노. 윌리엄 포크너의 시인데, 시가 아니라 소설인데, 그게 생각나요. 이 부분 보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소설을 써놨는데, 안 그래도 읽기 어려운데, 의식이 없는 어떤 전응하라고 하죠. 모란이라고 그래요. 모란. 전응하를 영어로 써드릴까요? 모란. 모란 이건가? A였던 것 같은데요. 모란. 아니, 오네요. 이게 이제 전응하라는 뜻인데, 이 전응하의 의식을 첫 부분에다 탁 그냥 뜬금없이 놓으니까 그냥 읽어도 이해 안 되는데 전응하의 의식을 갖다 맨 앞에다 놓으니까 맥락이 다 끊어져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주 처음에 읽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냥 오기로 다 읽었습니다. 적당히 상대를 무시해 보이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시. 단숨에 두보도 미당도 뛰어넘어 보이는 시. 그게 나네시래요. 근데 나네시가 처음에 쓴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즐길만한 맛도 있죠. 그런데, 나네시. 그러니까, 나네시를 쓰면 왠지 수준이 있어 보이고, 조금 뭔가 좀 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네시 몇 번 쓰다 보면은, 깨닫죠. 시를 쉽게 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수준 높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네시를 어느 정도 쓰다 보면 나네시 쓰는 건 오히려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죠. 나네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정말 쉽게 쓴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소개한 시 중에 풍경 달다라는 시 있죠. 그렇게 시를 쓴다는 거는 아주 뭔가 절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를 써가기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네시 쓰는 게 처음에는 나네시가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계속 쓰다 보면 그런 어떤
쉽게 시를 쓴다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위대한 시인들 보면 시가 다 쉽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시를 쉽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웬만 좀 시 같지 않은 듯 산문시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냥 시 같지도 않고 너무 솔직하게 시를 써놓으면 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들 있잖아요. 그거 웬만한 내공으로는 못 씁니다. 예, 정말 시가 아니게 돼요. 정말 내공이 부족하면 그렇게 시를 쓰게 되면 정말 시가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웬만한 내공 가지고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치 일상을 이야기하듯이 쓰는 시, 그런 거는 아주 어려워요. 근데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잘못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래서 쉽게 쓰는 시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난의 시가 난의 시인이 좋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부분 참 재밌죠. 이게 참 아파요. 이게 풍자는 참 아프면서 공감하게 하는 그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뭔지 아픈 듯, 상당히 아픈데 공감이 가죠.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가 바로 풍자시인 것 같아요. 이 시가 굉장히 솔직하게, 네, 풍자는 진짜 솔직해야 나올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솔직하지 않으면 풍자가 공감할 수 없는 풍자가 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갖지 못할 보석을 거친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게 난의 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죠? 뭐 화장 많이 하거나 보석 많이 단 걸 뭐라고 그러죠? 어떤 그런 모습에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식인 거죠. 어떤 허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허세. 그런 보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시다라고 화자는 풍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진 것을, 못하는 것을 갖고 하니까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의 시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보석을 거친 여인처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영심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허영심 많은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시인은, 화자는 난의 시와 난의 시인을 가리켜서 허영심에 가득한 여인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자도 난의 시가 어려운 거죠. 나도 난의 시를 써보고 싶다. 네, 나도 난의 시를 써보고 싶다. 그들처럼 주목받고 싶다. 평론가들이 여기서 좀 아주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부분 평론가들이 매우 지적인 평론가들은 대단히 지적이기도 하죠. 그런 평론가들이 평론할 게 많아서 좋아하는 그들이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평론가들은 좀 어려운 시를 평론하기를 좋아하겠죠. 할 말도 많고, 또 평론을 듣는 독자들이 모를 것 같은 부분들을 평론을 해줘야 자기가 좀 실력 있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이 시에서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 치들을 내려다보며 일반 독자들 또는 난의 시 쓸 줄 모르는 시인들을 가리켜서 치라는 게 무슨 치, 이거 뭐죠? 의존명사인데 앞에 것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상당히 낮잡아 부르는 의존명사죠. 그래서 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깨에 당당히 힘을 모으며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네, 복효근 시인의 난의 시 사랑. 그리고 전문이고요. 그 다음에 좀
하린 시인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좀 봐요. 풍자는 대상과 현상이 가진 불합리를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어떤 불합리함을 우선 의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식할 수 있는 불합리를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데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비판이 자기중심적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기중심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독자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뭐 좋은 풍자가 될 수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니까요? 아집이 생기니까. 확고부동한 자신의 잣대를 벗어던지고 본질과 진실을 향한 솔직한 태도만 남긴 채 비판적 대상과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해요. 현상은 일종의 장면 같은 거죠. 본질과 진실을 향한 태도.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질. 본질이 뭐죠? 본질? 본질 중요하죠. 본질. 철학에서 본질이란 말을 많이 다루죠. 본질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뭐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의자의 본질이 뭘까? 그러면 앉는 거죠. 앉을 수 있어야 의자죠. 여러 가지 앉아야 의자죠. 날개는 나르는 게 날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의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본질과 진실을 향한 솔직한 태도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야 풍자를 솔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린 시인이 소개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의성과 난해성,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다의성, 의미가 여러 가지 중층적으로 있는 것을 다의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해성과 다의성은 구별해야 되는데, 다의성은 큰 줄기는 어떤 큰 줄기의 의미나 정서는 또 어떤 심상, 이미지 같은 거죠. 심상은 포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독자 나름대로의 독자들 각자가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삶의 어떤 살아온 경험에 맞게 세부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큰 줄기는 똑같죠.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의적인 어떤 쉬운 시들은. 그런데 이제 세세한 부분이 독자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난해성은 그 큰 줄기마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시가 왜 썼는지, 시를 왜 썼는지, 뭔 소리인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난해시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그 신춘문예 제가 많이 소개를 하는데, 신춘문예가 좀 그런 시들이 좀 많죠. 또 그런 시들이 많이 뽑혀요. 그래서 부럽대요, 여기 시인은. 솔직성의 반어법을 가미한 탁월한 화법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요. 난해시 사랑이라는 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합니다. 솔직함에다가 반어법을 가미해서 썼대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즐거움이 생기죠. 독자는 거기서 즐겁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는 난해시가 좋다 이 말을 나는 난해시가 싫다 이래버리면 아주 몸이 건조해지겠죠. 그런데 나는 난해시가 싫으면서 난해시가 좋다라고 반어적으로 말하니까 풍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말을 직접 화법으로 사용하면 시가 맛을 잃어버린다라고요. 직접 화법, 나는 난해시가 싫다 이렇게 말하면 시가 그 맛을 잃어버린대요. 여기 이 부분 반어법의 장점, 이거 아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 언젠가 우리도 반어법을 활용해서 독자에게 시적 재미를 줄 수가 있겠죠. 시적 재미, 한마디로 해학적 즐거움, 그죠? humorous pleasure, 그런 걸 줄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솔직한 태도에서 나온 참된 풍자시의 좋은 예로 제시된 난해시 사랑, 복효근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